2021년도 끝나가는데 오늘은 시계를 약간 2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35일 연속 상한가를 친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35일 연속이면은 거래일로 한 뭐 7주 정도를 그쵸. 한 달 반 이상을 네. 상한가만 네. 대박이네요. 이 회사 근데 저는 조사하면서 처음 듣긴 했는데 리타워텍이라는 회사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리타워텍, 이름만 들으면 약간 인터넷 기업, 무슨 IT 기업 같잖아요. 테크 뭐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는 원래 보일러 송풍기를 만드는 그냥 코스닥 상장사였어요. 파워텍이라는 이름을 가진 상장사였는데 그 2000년 1월쯤에 하버드 출신의 젊은 경영인이 이 파워텍을 인수를 해요. 지분 50%를. 그러고 나서 이 회사를 리타워텍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인터넷 회사들을 하나씩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의 지주 회사격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는 거죠. 원래 보일러 송풍기였는데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그때 당시가 2000년대면 닷컴 버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이름에 닷컴이 들어가거나 뭔가 인터넷스러운 게 들어가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그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유망했던 그런 인터넷 기업들을 하나씩 사들인 걸 거예요. 그러니까 35일 연속 상한가. 그때 이 경영자가 이 회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수했냐면 A&D라 그래서 그 M&A랑 R&D를 합친 말이거든요. 원래 어떤 기업이 뭐 새로 기술 개발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냥 기술 개발을 잘 하고 있는 회사를 사들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절약되니까 이런 A&D 방식을 사용했는데 어쨌든 기술이 있는 기업을 사들였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A&D는 원래 주식을 교환해가지고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주식 교환이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경영자는 어떻게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들였냐? 원래는 그 주식 교환이라는 게 등록법인이 이제 등록돼 있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사고 대신에 이 등록법인의 주식을 비등록법인의 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법인이 모회사가 되고 자회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타워텍이 모회사가 되고 밑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리타워텍이 A 회사라는 기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타워텍이 유상증자를 하는 대신에 이제 A 회사의 그 주요 주주들이 이 리타워텍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방식이죠. 그 아까 말했던 하버드 출신의 젊은이 그 사람은 진짜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A&D를 하는 건가? 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배경이 되게 화려해요. 하버드 출신의 젊은 경영인. 이것만으로도 뭔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970년생인데 닷컴 버블 때면은 3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젊은 경영인인데 아버지가 누구냐? 최석진 프루덴셜 생명보험 회장이었어요. 야. 금수저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인데 우리나라 이름은 최유신. 영어로는 이제 스펙맨 최 이렇게 부르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엄청 배경도 빵빵하고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했고 그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사업 수완까지 있다고 인정받게 된 계기가 1999년에 중국에서 자기의 벤처 회사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포춘지에도 커버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야, 멋지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거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 정말 유능한 젊은 경영인이구나라고 납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리타워텍에 대한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이 리타워텍이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리타워텍의 주가가 계속 뛰어서 그렇게 35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고 그렇게 기업들을 하나씩 인수하다 보니까 거의 2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그런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아까 A&D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다른 기업들도 생겼는데 그런 기업들도 거의 A&D 테마로 묶여서 리타워텍의 그런 수익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랑 똑같이 따르는 기업들이 또 주식시장에서 엄청 잘 나가다 보니까 이 A&D라는 게 일종의 테마처럼 되었었죠. 이건 사실 무슨 사업 영역도 아니고 사업을 그냥 인수하는 방식일 뿐인데 그거를 묶어서 테마로 투자를 한다. 근데 이 A&D 방식이 사실 기업을 인수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인수를 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계열사 확장이 회사 자체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게 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원래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재무구조라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데 쓰다 보니까 회사의 재무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 실적을 보면 매출이 23억 원이에요. 근데 영업 손실이 29억 원이고요. 당기순 손실이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숫자인가? 그니까요. 근데 이런 재무 구조를 사람들이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그 전설적인 인물 최유신 씨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아니 근데 이 리타오텍이 어쨌든 무슨 인터넷 회사들의 지주사 역할을 한다면 알짜로 키운 내 회사를 그 회사에 이제 어쨌든 지분 교환을 하는 거에도 동의를 해야 될 텐데 회사들은 그런 실적은 그래도 적어도 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걸 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기대였던 거죠. 그 당시에 뭐 리타오텍 매출이 뭐 100배 이상 증가할 거다, 뭐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 이런 설이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타오텍이 어떤 자회사가 된다는 것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일종의 성공을 뭐 인정받았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벤처기업이 갖고 있던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A 회사가 있다면 이 벤처기업이 그 리타오텍이라는 상장사와 지분 교환을 하면서 그 상장사의 주식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리타오텍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뛰고 있으니까 언젠가 쉽게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때 리타오텍이 얼마나 잘 나갔냐면 해외 자금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리타오텍이 아시아넷이라는 자회사를 인수를 할 때 리먼 브라더스에서 1조 4천억 원을 빌렸어요. 그 우리가 아는 미국의 큰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요. 근데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에서 투자 유치를 받았겠느냐. 이거는 리타오텍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인식도 주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리먼한테 돈을 빌린 거는 딱 3시간 뿐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1시에 리먼한테 1조 4,500억 원을 빌리고 대금을 치른 다음에 이거를 새벽 2시에 다시 갚은 거죠. 그러니까 고작 딱 3시간인데 이것이 왜 해외 투자 유치로 인정을 받았냐.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하루 이상 있으면 이거는 해외 투자 자금이다. 그 허점을 노린 거네. 그러니까 11시부터 2시지만 어쨌든 어제 빌려서 오늘 갚은 거니까 하루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노려서 이제 해외 투자 유치다라고 인식이 된 거죠. 거의 이건 범죄 같은데 범죄 아닌가요? 또 이런 식으로 회사의 외형을 이렇게 키워 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모은 회사들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그렇죠. 사업을 해야지. 그쵸. 정말로 이 기술들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리타오텍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할 때마다 올랐다고 했잖아요. 바꿔 말하면 더 이상 인수할 회사가 없을 때는 주가가 상승 동력을 잃겠죠. 이제 이게 현실화가 돼서 이 리타오텍의 매출도 뭔가 기대만큼 안 나오고 또 리타오텍이 인수한 그 자회사들의 실적도 별 볼 일 없고 그다음에 인수하는 그런 재료도 소멸되니까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 회사 주가가 2,000원 정도였는데 5월인가 6월쯤까지 362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다가 주가 상승 동력을 잃고 11월에는 20만 원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공정위가 이 주가 흐름이 이상하니까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검찰도 수사에 나섰어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니까 이 한국계 미국인인 최유신 씨는 홍콩으로 바로 도망갑니다. 야, 이거 사기꾼이네. 리타오텍의 대표이사였던 허록 씨가 그 이듬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난 거죠? 법원 판결은 무죄로 났어요. 무죄? 2002년 8월에 리타오텍에 대한 그런 주가 조작 혐의 이런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리고 허록 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홍콩으로 도망갔던 최유신 씨도 스펙맨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는 곳에 회장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사업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어요. 엔터 쪽으로. 와. 물론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네. 그 법원 판결에서는 이게 뭔가 혐의가 불충분하다. 뭐 이거를 일부러 시세를 조종한 건 아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리먼 브라더스에서 하루 동안 자금 빌리고 네. 그걸로 또 투자자들 또 유치하고 네.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지금도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의 진짜 흑역사네요, 흑역사. 결국 피해는 주주들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리타오텍의 상승세에 동참하려고 투자했던 뭐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이 자회사의 뭐 대표이사들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분 교환은 했지만 1년 정도 보호 예수가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팔 수도 없고. 네, 리타오텍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했다가 뚝 떨어진 게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보호 예수에 걸려서 주식은 결국 현금화도 못하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또 양도소득세대로 물고 그래서 국세청이 당시 자회사 사장들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제 자회사 사장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 정작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없는데 소득세를 내는 거는 이건 부당하다라면서 불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최유신 씨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신화적인 인물이 등장할 때 약간 뭔가 찜찜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이런 신화적인 인물이 이제 사람들을 어떤 비이성적인 투자로 이끌면서 이러한 결과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지금도 아직 그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회복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아 정말 미친 흑역사가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